자, 안녕하세요. 2026년 이제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 이제 치러졌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세법 개론, 이제 그 총평하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풀어보니까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일단은 당연히 바라겠고요. 문제가 전반적으로 무난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처음 보는 그 지문 유형, 그러니까 잘 다루지 않았던 그 내용, 거기서도 물론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에서 100%가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은 사실 시험 문제라는 게 뭐 그렇지는 않은 것이고, 그 세법의 조문이 이제 방대하잖아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뭐 국세, 기부법, 징수법까지 그 조문의 내용을 다 한번 열고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거기서 이제 딱 20문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서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문제는 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나?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이거 공부했었나? 뭐 이런 문제도 이제 간혹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평이한 문제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그래도 답을 그래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총평에 그 이제 글로 문서로도 남기긴 했지만, 이제 지금 제가 기억나기에 이제 어려웠던 문제가 일단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나왔죠. 그 문제는 풀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문제는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나왔고요. 그다음 2012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안 나오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문제가 이제 한 문제 나왔죠. 하지만 우리 커리큘럼에는 상속 증여세는 이제 다루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워낙 내용도 많고 난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문제는 굳이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투입하기보다는 이제 법소부, 다음에 국징을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상속 증여세는 이제 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냥 그 선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라는 이제 문제가 나왔지만은 그거는 아마 거의 모든 그 수험생이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서도 뒤에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깨끗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좀 난해했던 문제로는 이제 충당금과 준비금 쪽에서 문제가 나왔죠. 법인세법. 그 문제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그 문제는 사실은 되게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이제 어려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1번부터 출발을 하면서 이 문제는 뭐 어떻다, 어떠한 뭐 난이도가 어떻다는 것은 각각의 문항별로 일단은 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항이 몇 문항이 있고, 하지만 그 나머지 문항은 어떠냐?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복해서 충실하게 법조문을 꼼꼼하게 잘 학습을 했더라면은,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충실하게 법조문을, 자 그러면은 그래도 점수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그래도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국세 기본법 상의 이제 문제입니다.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관리인이 있을 때는 그 상속재산 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맞는 문구고요. 법조문 그대로 있는 문구입니다.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자 이것도 많이 우리 다뤘던 부분이죠.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기본은 이제 대표자에게 송달하는 것인데, 납부고지와 독촉의 경우에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강조를 여러 번 했던 그런 문구입니다. 3번, 자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자 유치 송달이죠. 공시 송달이 아닙니다. 3번은 자 일단은 공시 송달이 되려면 일단 부재중이라는 문구가 나와야 돼요. 물론 이제 사를 붙여야 되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3번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할 때는 거기에 그 이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둘 수 있다는 거죠. 그 송달 장소에 이제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서류를. 그것이 이제 유치 송달입니다. 공시 송달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 다음에 국세정보통신망 이게 홈택스라고 했죠. 홈택스에 저장하는 경우는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의 부분이죠. 법인세법에. 자, 1번 상품 등의 시용 판매에 있어 일정 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이건 이제 회계하고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2번. 자,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품 등 이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을 하거나 당의 자산을 인도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그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이제 빠른 날인데 얘는 이제 대금 청산일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대금 청산일을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인도 사용 수익이 좀 빠른 날 이것이 이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가 된다는 것이죠. 3번 장기할부 조건이라 하면 자산의 판매로서 판매 대금을 월부, 연부, 그러니까 나눠서 내는 겁니다. 월마다, 연마다 이렇게 어쨌든 한 번에 내는 게 아니죠. 할부로 내는 것인데 기타의 지불 방법에 따라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이죠. 그러니까 요 지금 2번의 정답은 3번인데 장기할부 조건은 기본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죠. 2회 이상, 그다음에 1년 이상입니다. 그죠? 2회 이상, 1년 이상. 물론 요 문구만 알면은 정확한 문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답을 찾을 때는 2회 이상 1년 이상 이것이 키워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부, 연부, 기타의 지불 방법에 따라서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의 목적물의 인도일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 기일까지 1년 이상인 것이 이제 장기할부 조건이었습니다. 4번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할 거나 회수할 금액 이게 이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었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해야 한다가 아니라 산입할 수 있답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이제 이렇게 법인의 의사 선택에 의해서 이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 문장이 되겠네요. 자, 3번. 자, 1, 2번은 무난한 문제였고 3번은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 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통 이제 옳지 않은 것의 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보다는 조금은 수월하겠죠. 이건 이제 옳은 문제이기도 하고 지문을 보면은 두 개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두 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이제 기본적인 문항이냐? 1번이죠. 영세율 적용 대상자와 면세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사업자죠.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할 때 면세 사업자가 헷갈리면 그 자리에 면세 사업자를 대신해서 소비자를 넣으면 다 문장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니죠. 그렇게 접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문구입니다. 그죠? 다음 4번을 먼저 보면은 이것도 기본 문구죠. 선박,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외국 항행 용역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다 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4번의 마지막 줄이 뭐냐면은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것이 이제 그냥 황당한 문구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문구입니다. 그럼 정답은 이제 2번과 3번 중에 하나가 되는데 먼저 3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3번은 이게 이제 기본서 어디 나와 있냐면 2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케이스였어요. 두 가지 케이스였는데 그걸 뭐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거래는 국내에서 일어나고요. 상대방은 이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 그다음에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을 하더라도 뭔가 좀 조건이 있었고 다음에 대금을 원화로 수취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 거래를 하더라도 대금을 원화로 이제 그 외국 달러로 받고 원화로 이제 찾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외국한 은행에서 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 지금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뭐였냐면은 자 그러면은 국내에서 지금 요 지문에 따르면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특정 용역을 제공하거나
재화를 제공하는데 그 재화가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재화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길게 설명을 했던 그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용역을 제공할 때는 용역을 이제 공급이죠. 부가가치세 보니까 공급할 때는 그 용역의 공급이 좀 특정한 용역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 그 용역의 대상이 한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외울 수 없다고 했고 이 용역에는 이 용역의 공급,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는 흔히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이제 용역의 공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건설업이라든지 음식점업의 용역 그런 것 등이 아니고 뭐 보면은 뭐 특이한 그런 용역이 많았는데 거기 있는 그 사례 중에 7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상품 중개업이더라고요.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있더라고요. 저도 이 용역이 특정 용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이제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특정 용역을 공급했다. 그 특정 용역 중에 한 10수가지 있는 특정 용역 중에 거기에 나와 있는 상품 중개를 한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설명 길게 했고 좀 난해하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문으로 나올 줄 몰랐죠, 솔직히. 그럼 정답이 2번인데 자, 우표, 수집용 우표는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는 면세 대상입니다. 복권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헷갈릴 수 있었는데 복권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과 4번으로 정답을 찍었다면 그거는 이제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1번, 4번은 기본 문구라고 생각하고 2번과 3번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렇게 얘는 그나마 조금 어려운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나왔는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입니다. 성명 또는 명칭이죠. 여기까지죠. 주소는 아니에요.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성명 또는 명칭, 이것이 필요적 기재사항. 다음에 이제 지문은 없지만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다음에 이제 그 작성 연월,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과 세 요거잖아요. 그래서 주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은 충실하고 꼼꼼하게 잘 반복해서 학습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요것도 기본 문구예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오후 11시 59분 한 30초에 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 발급 명세를 바로 그 당일날 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루의 여유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는 다음 날까지다.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3번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 자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는 수탁자, 대리인이 위탁자, 본인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며 다음에 위탁자,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는 위탁자, 본인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 사업자는 사업 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등으로 8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바운더리죠. 8천마리가 아니라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되겠고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수정 신고의 경우입니다. 수정 신고 등으로 이제 8천만 원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그 과세 기간이 속하는 다음 과세 기간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세 기간 중에 수정 신고 등으로서 이제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는 이미 해왔던 방법, 종이세금 계산서를 이미 발급을 했을 때니 소급해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 과세 기간부터 이미 수정 신고를 했을 때 납세 의무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다 얘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자라고 하는 것을 과세 기간 중에 알았으니 소급해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다음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증법이네요. 국세징수법 압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본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맞고 틀림을 다 알아야 하는 그런 문제니까 그냥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구하는 것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압류의 요건 네 가지는요. 그래도 기본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역. 납세자가 독촉 규정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압류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기본 문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역은 맞고요. 다음 니은. 자, 납세자가 납부 기한 전 징수 규정에 따른 납부 고지를 받고 단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독촉 절차를 생략하고 압류에 들어가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맞는 문장이 되고요. 자, 디귿. 납세자가 국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서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 납부할 금액을 이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죠? 얘는 이제 그 연장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기억나시는지요? 압류의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압류 요건 나머지 이제 두 개는 이제 책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이제 그 뭐가 있었냐면 이제 확정 전 보전 압류가 있죠. 그러니까 니은과 기역은 일단은 납세 의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납부를 안 한 경우고, 지금 확정 전 보전 압류는 납세 의무가 확정도 되기 전에 급한 경우에요. 빨리 조세 채권 확보해야 하는 그런 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도 전에 확정 전 보전 압류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압류 요건이 되고 지문에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물적 납세 의무자가 이제 갑자기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 납세 고지서를 이제 납부 고지서를 받습니다. 본래 납세 의무자가 지금 이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물적 납세 의무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 그런데 물적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 고지서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독촉 없이 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압류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압류의 요건은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지문에 나온 건 이제 두 가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은요. 약간 요것도 좀 난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답을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을 딱 2번인지 3번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6번 문제는 읽어보면은 나머지 몰라도 정답에 해당하는 문항에 뭐가 틀린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렵다라는 표시를 하지는 않을게요. 자, 장부의 작성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기본서에 쓸 때 아마 자세히 다루진 않았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도 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한번 이제 읽어보면은,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뭐 당연한 거죠. 장부의 작성 보관, 뭐 기본적인 문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 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제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해서 장부에 기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사업자가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맞는 문구고요. 만약에 예를 이제 틀리게 나오면은 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 의무를 이행한 것을 본다. 반대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자세히 평소에 안 봤으면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맞는 문항이고요. 그럼 3번이 왜 틀렸냐? 장부의 보관 의무는요 5년입니다. 5년. 이거는 꼭 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설명을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법인세, 소득세 했을 때 언젠가 제가 분명히 읊은 내용이 납니다. 장부의 그 보관 의무는요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5년. 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등등을 거래사실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이 이 문구가 사실 이 부분이 지엽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장부의 기록 보관 의무는 평소에 얘기했던 그 5년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도 답은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신고와 결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얘는요 역시 각 지문별로 좀 난이도가 있어요. 자, 1번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자,
요거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의 표준을 그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요것이 이제 예정 신고죠.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은, 그러니까 지문을 꼼꼼하게 잘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 숙지를 해야 된다. 뭐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 법인세 신고 기한 있잖아요. 법인세 신고 기한이 뭐죠? 제가 공부했던 2000년대 후반에는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법이 바뀌었죠. 어떻게?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기한이 다 이렇게 말일부터 몇 달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이거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도 얘도 기본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 신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결손이 나도 신고는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틀린 문구입니다. 1번도 틀린 문구고 4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결정 경정에 탈루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다시 경정한다. 보통 이제 우리 이런 뭐 몇 달, 며칠이 나왔을 때 왠지 이거에서 함정을 파는 경우가 많죠. 자, 이거는요, 2개월 이내가 틀린 문구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체가 누군지 보세요. 납세 의무자, 납세자가 아니라 누가 누가 주어냐면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입니다. 이자가 결정 경정한다고 했죠. 주어가 과세관청이에요. 근데 그 과세관청이 뭔가 이제 세액의 1차 확정 결정하거나 2차 확정 경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봤더니 잘못됐네? 그러면 어떻게? 2달 후에 다시 고친다? 아니죠. 즉시입니다. 즉시. 자기가 해놓고 과세관청 해놓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면 잘못한 걸 발견했다? 즉시 다시 경정한다. 이거 기본서 설명했을 때 한 몇 번 이렇게 말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걸 발견하면 즉시 바로 고쳐야죠. 어떻게 텀을 두지는 않는다.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은 그나마 뭐 맞고 틀림을 그렇게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제 옳지 않고요.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은요, 제가 기본서 했을 때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에요. 한번 찾아봤더니. 자, 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이죠. 자, 이거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거주자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자, 앞에 거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양도소득 예정신고는 동그라미 1번처럼 자,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물론 주식은 좀 다르지만 토지의 경우는 그렇단 말이죠. 건물도 그렇고. 자, 그랬는데 이 지금 예를 들어 1그룹 자산,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이제 2회 이상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2회 이상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방법이 두 개인데, 자, 첫 번째 이제 그 양도를 했어요. 토지 건물을. 그러면 이제 예정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같은 과세 기간에 또 한 번, 두 번째 이제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죠. 자,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되죠. 누진세율이니까 각각 신고했을 때 세액하고 달라진단 말입니다. 합쳐서 신고해서 다시 이제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각각 신고한 다음에 그러면 세액이 제대로 산출되지 않았겠죠. 각각 신고를 했다는 것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결국 뭐 이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진다 하는 것은 예정 신고를 했지만 추후에 이제 그 보면은 토지를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그러면 합쳐서 신고했을 때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합쳐서 신고했을 때는 당초에 그 도출했던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정 신고한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처럼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서라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어쨌든 예정 신고한 경우에도 그것이 끝나지 않고 확정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그 경우가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설명했고요. 바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요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동그라미 1번과 3번과 4번이 그나마
맞고 틀림을 이제 그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도 이제 뭐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8번. 자,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국가, 지자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자, 근로소득이죠. 하지만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이거 맞고요. 다음 동그라미 2번, 주권상장 법인의 소액주주 등인 임원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자, 요거는 이제 법인세법에서도 이제 뭐 나왔던 얘기인데, 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요, 출자 임원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비출자 임원과 소액주주 임원, 그다음 직원은 제외입니다.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그리고 직원이 이런 뭐 어떤 그 사택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출자 임원, 그러니까 1% 이상의 그 주주 임원인 경우에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권 상장 법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주주 등인 임원인 경우에는 비출자 임원 직원과 마찬가지로 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구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면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자, 중소기업 종업원인 경우에 그 주택 자금을 뭐 무상 대여받으면서 얻은 이익, 요거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죠. 그 이외의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죠. 동그라미 4번. 자, 얘는요, 기본서 했을 때 설명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1, 2, 3번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요건 이제 예비군 훈련, 직장 예비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자, 그 다음 9번인데요. 9번은 좀 어렵습니다. 미리 표시를 할게요. 쉬운 문구가 있고 처음 보는 문구도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기본 문구예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고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이건 기본 문구니까요. 자, 1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요.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더 공부하면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문구,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자, 여기까지는 좀 깊게 그래도 공부를 했어야 하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문구입니다. 좀 이게 긴가민가 그럴 수 있어요. 3번은요, 교재를 찾아봤습니다. 교재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거가 거의 이건 대단히 지엽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뺐던 것 같아요. 근데 법조문에는 명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자, 납세자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이건 이제 맞는 문구입니다. 맞는 문구고, 근데 정답은 이제 4번인데, 그래서 2번 지문도 좀 아리까리하고 3번 지문은 이게 뭐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려움으로 표시했는데, 그렇지만 4번 문구가 딱 명확합니다. 맞고 틀림이 명확합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0월, 요거 맞거든요. 10월 이내 변경 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서 신고해야 된다. 요거잖아요. 변경 전이 변경 후죠. 이건 상식이에요. 세법 지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누군가가, 홍길동이 제주도로 이사를 갔어요. 제주도로 이사를 갔고요. 자, 납세지를 변경해야 돼요. 납세지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럼 제주도로 이사하는데, 그러면은 변경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뭐 서울시 어디 뭐 용산 세무서 이런 데 가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제주도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신고하고 다시 제주도로 오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변경 후입니다. 변경 후. 그래서 9번도 이게 뭐지 해도 그래도 4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그나마 있다. 폭탄 문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동그라미 4번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그라미 1번도 충분히 얘는 이제 기본 문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2번과 3번이 좀 헷갈릴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아니죠. 옳지 않은 거니까 2번, 3번은 모른다 하더라도 4번이 변경 후 요거 문구 하나, 요 단어 하나 가지고 장난친 경우가 많아요. 3년을 5년으로, 5년을 3년으로. 그런 건 기본이고 이런 장난도 많이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은
조금 당황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3번이 처음 보는 지문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자, 10번도 이것도 이제 좀 어려움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 왜냐면 계산 문제를 우리가 많이 풀어봤다면은 계산 문제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이 지금 문제가 계산 문제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좀 당황해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표시를 이제 하겠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문제예요. 자, 제조업의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자,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가 다음과 같고,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25기 사업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세무조정 시 손금 불산입되는 금액의 그 합계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25기 사업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 금액은 150억 원이고 50억 원이 이제 특수관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이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은 한도를 구해야 됩니다. 한도를 구해야 되겠고요. 한도는요, 기본 한도가 있죠. 그리고 수입 금액, 기업에게 기준상의 매출에 해당하는 수입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서 했을 때 설명은 했어요. 저 이제 교재에도 막 이렇게 설명은 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뭐 기출문제 풀이했을 때는 아마 거의 이제 그 계산 문제가 이제 출제된 게 자주 출제되고 뭐 또 출제되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기출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던 기본서에 나왔던 내용을 만약에 잘 풀었다면은 잘 학습을 했다면 그나마 좀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만약에 안 했다면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뭐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일단 풀어볼게요. 네. 자, 기본 한도는 1,200만 원이죠. 12개월 기준으로 1,200만 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600만 원인데 지금 주식회사 한국인가요? 한국인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지금 100만 단위고요. 자, 수익 금액 한도는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이 매출은요, 이 문제에서는 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인 이외의 매출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일단 적용률은요, 100억까지는 1000분의 3입니다. 일단 100억부터 500억까지는요, 1000분의 2고요. 500억 이상은 뭐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패스. 자, 그러면은 이 매출인데 어떤 적용률부터 먼저 구하냐? 특수관계인 아닌 일반 매출부터 먼저 적용합니다. 그럼 전체 150억 중에 일반 매출이 100억입니다. 자, 이 100억에 대해서 일단 적용률 1000분의 3을 적용을 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다 차죠. 자, 특수관계인과의 매출과 일반 매출이 있을 때 일반 매출을 먼저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 매출을 적용하는데 이 매출이 지금 얼마죠? 50억입니다. 그러면 50억 구간은 이미 1000분의 3이 다 찼죠. 100억까지 찼으니까. 그럼 그 다음 구간, 여기 구간을 넘어갑니다. 그럼 1000분의 2를 적용하고요. 특수관계인과의 매출에서는요, 여기서 10%를 또 곱합니다. 이렇게 10%를 곱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3천만 원이고요. 얘가 1000만 원의 10%가 100만 원입니다. 그럼 얘가 얼마냐면 3,100만 원입니다. 3,100만 원. 자, 그래서 수익금의 한도가 3,1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한도가 결국 이제 얼마가 되냐면은 4,300이 된 것이죠. 그럼 얘하고 이제 뭘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접대비 해당액과 비교를 합니다. 접대비가 아니죠. 기업 업무 추진비. 자, 해당액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은 25기 기업 업무 추진비로 지출한 금액이 5천만 원이고요. 근데 법인카드가 있고 영수증 수취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4천만 원은 이제 적법한 거고요. 1,000만 원은 영수증 수취분이에요. 그러면 영수증은요, 적법한 증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봤을 때는 저도 딱 봤을 때 1,000만 원은 직부인이죠.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출. 그런 줄 알았는데 동그라미 3번에 또 다른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1,000만 원 중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입니다. 얘를 또 둘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3만 원 초과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3만 원 이하분이 되겠죠. 자, 이게 그쵸, 500만 원, 500만 원인데 건당 3만 원 초과분입니다. 얘는 건당 3만 원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은 건당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송금 불산입이 아니에요. 얘는 손금이고요. 건당 3만 원 초과분인데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얘는 손금 불산입입니다. 그럼 얘는 직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은 일단은 여기서 500만 원. 얘가 일단 직부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한도 초과를 비교하는 것이죠. 한도 초과. 자, 직부인 금액을 구한 다음에 이제 한도 초과를 구해야 되는데 그 한도 초과는 뭐예요? 한도가 지금 얼마죠? 4,300이죠. 4,3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접대비 지출액이 아니라 접대비 해당액과 비교를 합니다. 자꾸 습관이 돼서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액과 비교를 합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액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지출한 금액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요거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중에서 지금 1단계에서 부인된 요 500만 원을 뺀 나머지 요것이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도 초과는 얼마가 돼요? 한도가 4,300인데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액이 4,5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은 뭡니까? 한도 초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직부인 금액, 얘는 한도 초과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700만 원이 기업 업무 추진비 송금 불산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풀기가 이렇게 좀 쉽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을 마쳤고요. 그 다음 이제 후반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10번 문제를 풀 때 이제 지문이 많이 여기 이제 지면이 할애돼서 다시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서 11번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인세 법령상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맞죠?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이죠. 그 이내에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된다. 맞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 이게 이제 회계감사인, 저 같은 공인회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 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이게 이제 원래 법정 신고 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하면요, 신고 기한을 1개월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요거는 틀린 문구가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실제로 제가 세무 조정하는 업체 중에 2군데나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히 알고 있죠. 신고 기한 한 달 연장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3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그 사업연도 중에 수시 부과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맞죠? 기본 문장. 4번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입니다. 법인세는 그렇죠. 소득세는 그냥 2개월인데 법인세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참고로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절반을 2천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분은 1,000만 원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까지 문장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래서 11번도 그게 뭐 무난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고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것이 이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12번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네요. 납세자의 권리. 1번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청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 관리 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줘야 하며 조사 사유, 조사 기간,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 절차,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된다. 틀린 지문으로 내기가 좀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지문이 되겠죠. 네, 맞는 이제 문장이 되어 있고요. 설사 이거를 달달달 외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2번 세무 공무원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무,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있죠. 재조사 사유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세무 공무원은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조세 범칙 조사를 개시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제 좀 혐의가 포착됐으니까 좀 세무조사 기간을 빨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겠죠.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2번과 3번, 1, 2, 3번이 다 세모일 수 있다 하더라도 4번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것도 말장난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세무 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입니다. 자, 역시 문구 하나를 고침으로 해서 장난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최소한의 범위에서예요.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늘 평소에 얘기했지만 1, 2, 3, 4 지문을 모두 완벽하게 알고 그래서 답을 고르면 베스트지만은 그런 문제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자, 13번은 얘는 어려운 문제에 포함이 된다고 봐요. 3번과 13번은. 왜냐하면은 얘는 지문 한 두세 개는요. 처음 보는 지문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주 나오는 유형의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자, 준비금과 충당금의 송금 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보면은 퇴직급의 충당금은 거의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지문에도 거의 안 나오는데 참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동그라미 3번 퇴직급여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건 뭐 회계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금을 먼저 잡지 않으면 계상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퇴직급여 지급할 때에 차변에 나올 수 있는 건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계정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평소에 나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해서 미리 돈 나간 건 아닌데 퇴직급여 지급하지 않았는데 미리 비용 계상했고 그거를 이제 송금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2016년 이후에는 이게 이제 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은 아직 살아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금을 법인세법상 송금에 산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급하지 않았는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평소에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해서 법인세법상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일정 한도까지.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제 퇴사를 했다. 그러면은 미리 비용 잡아둔 퇴직급여와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상계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회계랑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맞는 문장입니다. 4번 대손. 자, 4번도 얘는 기본서 강의했을 때 설명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딱 한번 설명했었어요. 자, 뭐냐? 대손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3년도에 소득금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한다. 이게 맞는 문장인데 뭐 총회법, 순회법을 설명하면서 먼저 전년도에 대손충당금 잡았던 거 다 환입해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손충당금을 이미 다 환입했으니까 장부에 남아있는 대손충당금이 없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로서 비용을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했고 요것은 이제 총액법 관점에서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다만 법조문은 다르게 돼 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법조문은 어떻게 돼 있냐? 동그라미 4번처럼 대손금이 발생했다면은 자, 아까는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대손충당금 다 환입했으니까 장부에 남아있는 대손충당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손상각비, 대손금, 여기 법인세법은 대손금, 다음에 회계적으로는 대손상각비를 계산할 수밖에 없지만 법문구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했죠. 법문구는 대손충당금 먼저 상계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소득금을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한다. 그래서 결과는 같다. 결과는 같지만은 법조문의 설명과 실무에서 적용하는 총회법의 논리는 조금은 다르다. 하지만 결론은 같다. 법조문은 동그라미 4번과 같이 돼 있다. 라고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강조해서 막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동그라미 1, 2번은요. 아마 뭐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던 자세하게도 아니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을 그런 부분입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움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선입선출법이에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부터 차례대로 상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영리 내국법인인 경우에도 차변에 어떤 이제 비용 계정, 손금 계정,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준비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을 설정을 일단 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지출할 때 이제 이 준비금이란 부채 계정을 상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한 비영리 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 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잔액은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답니다. 그것이 이제 틀린 문구에서 정답은 2번입니다. 어쨌든 고르는데 이렇게 쉽게 좀 얄까리한 그런 이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14번은 생략입니다. 14번은 정답은 4번이래요. 뭐 잘 찍어서 맞춰면은 뭐 좋겠지만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명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1번은 역시 우리 아까 요거 있죠. 이거 지금 문구 하나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다음 요거 문구 하나 가지고 장난치는 거와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 동그라미 1번 사업장의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주사업장 총괄 납부잖아요. 납부만 총괄. 신고,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다 사업장별로죠. 신고가 빠져야 되잖아요. 이거 기본 문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틀린 문구니까 얘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총괄해서 납부만 하지 신고를 총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여러 번 강조했던 문구입니다. 아마 기출문제를 봐도 이 같은 문구가 여러 번 나왔을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하치장 사업장 보지 아니하죠. 뭐 부가가치가 창출된 장소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었고요. 동그라미 3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이제 주된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된다. 맞는 문구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려는 경우 다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제를 지금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자,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려는 경우 그 납부하려는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신고서를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된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 확실히 정답을 이제 찾았다면 2, 3, 4번은 이제 이렇게 뭐 가볍게 읽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자, 16번은요. 얘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정답을 그래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문제까지 표시는 하지 않겠고요. 자, 16번 보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부동산 임대업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업연도 1년 미만 이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임차한 경우도 아니다. 그러니까 노멀한 경우입니다. 1년 내내 사업연도가 1년이고요. 1년 내내 뭔가를 보유하고 임차한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은요. 이제 이거는 머스트죠. 선택할 수 없습니다. 5년 정액법입니다. 임의상각이 아니고요. 강제상각이었죠. 그래서 해야 한다로 끝난 거 맞는 문장. 2번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이것도 이제 업무용 승용차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죠. 맞고. 3번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업무용 승용차 별로 8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800만 원까지만 송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8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이제 2월에서 송금에 산입합니다. 맞고. 4번 업무 전용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건 이제 기본이죠. 운행 기록은 작성 비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사용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까지 다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80%로 한다가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 그 관련 이제 그 운행 기록을 작성 빚지 않았다 하더라도 1,500만 원까지는 인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은 1,500만 원까지의 비용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틀린 문구죠. 100분의 100으로 한다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7번. 얘는 뭐 아주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어의 정의네요. 체납자, 국세를 체납한 자. 이거 너무 쉽죠. 체납이 자, 국세를 체납한 금액인데 근데 두 가지죠. 국세와 강제징수비. 자,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 맞고요. 그다음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죠. 지정 납부 기한입니다. 지정 납부 기한. 그러니까 봐봐요. 자, 국세를 예를 들어 법인세를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면은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 이제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3월 말까지 안 했어요. 신고만 하고 체납인가요? 아니죠. 자, 일단은 가산세가 이제 매일매일 붙지만 납부 고지서가 날라올 거고 납부 고지서에 보면은 야, 너 돈 안 냈네. 그래서 네가 원래 내야 할 세금 가산세까지 언제까지 내라고 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 납부 고지서. 그 납부 고지서에 납부 기한도 있을 거잖아요. 그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가 체납이 됩니다. 그때 납부 기한은 뭐야? 법정 납부 기한이 아니고 지정 납부 기한이 되겠죠. 지정 납부 기한. 그래서 그 지정 납부 기한이란 뭐냐? 동그라미 4번에 또 나왔어요.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 가산세를 포함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고지서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이때까지 안 냈을 때가 체납입니다. 그래서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었다가 체납이 아닌 거, 뭐 이건 기본 문구가 되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18번은 이제 역시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문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던 동그라미 5번과 같은 그런 이제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을 답 보고 판단해야 하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무,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자, 2개 이상의 과세 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맞고, 그다음 디귿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서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한 경우 이것도 맞고, 니은을 보면은 자, 니은을 설명했을 때 기본서 설명했을 때 요거는 수시부가 사유, 뭔가 납세 의무자에게 약간 좀 냄새가 나거나 탈세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혐의. 그러니까 불성실 그런 사유가 뭐 명백하거나 국세 포탈했다던가 탈루했다던가 이런 명백한 사유가 아니라 그냥 의심이 되는 정도의 혐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시 조사 선정 사유가 아니라 정기 조사 선정 사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요, 재조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당 조세 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기본 문구고요. 2번 조세 심판원장은 심판 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한 주심 조세 심판관 1명과 다음에 배석 조세 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해서 조세 심판관 회의를 구성하게 된다. 맞고요. 4번 조세심판관은 심판 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이것도 이제 기본서에서 봤던 문구입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인데, 자, 이 3번을 이제 보시면, 자,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자,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자, 행정청은 뭐냐면 처분청이라고 봐야 돼요. 자, 처분청이 뭔가 처분했어요. 근데 납세자가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지금 조세심판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조세심판원장이 뭔가 결정했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 처분청은 따라야 됩니다. 근데 결정을 이제 불복 청구가 있으면부터 90일 이내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처분청, 행정청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해야 된다라는 문구는 법에 없습니다. 자, 당연히 처분청은요, 이 지금 조세심판원이 한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용이 됐어요.
근데 인용인데 일부 인용이 된 경우에 그러면 재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재조사 결정. 그 재조사 결정은 결정서 주문에 있는 거에 한해서 60일 이내에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면 행정청에 대해서 뭔가 이 날짜가 나온다면 60일 이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90일 이내라는 말은 없어요. 90일 이내는요. 불복 청구했을 때 그 결정을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 행정청, 처분청이 뭔가 그 처분을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것은 틀린 문구입니다. 그걸 이제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19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0번은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까 3번, 13번, 그 다음에 여기 9번, 그 다음에 20번, 10번에서 한 5문제 정도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까지가 약간 조금 이게 아리까리한 문제네? 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나머지 이제 한 5개, 6개 문제는 그래도 여러분이 충분히 학습을 한다면 그걸 거의 다 맞춰야 하는 그런 유형의 그런 시험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20번 이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 공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인적 공제가 무슨 계산 문제로 나오면 그래도 좀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잘 안 나오는 지문이 여기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1, 2, 3, 4가 다 난해한 지문은 아닙니다. 쉬운 지문 먼저 보면은 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 기간 종합소득금에서 기본 공제 이외에 추가로 1명당 200만 원이죠. 경로 우대 공제가 100만 원이고 장애인 공제는 1인당 1명당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틀린 문구입니다. 그죠? 2번은 이제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다음에 3번 거주자의 배우자니까 나이 요건은 필요 없지만 소득 요건은 지켜줘야 되겠죠? 자,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의 합계액이 500만 원인 경우, 그럼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연 150만 원 금액. 자, 기본 공제 대상자는 연 150만 원은 이제 공제해 주지만 지금 소득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종합소득금에서 공제한다가 틀린 문구가 되겠죠. 그래서 2번과 3번은 쉬운 문구예요. 그죠? 하지만 1번과 4번은 설명을 아마 안 했을 문구입니다. 예, 이건 좀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서 여기까지 설명을 안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에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1번과 4번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좀 선택을 했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좀 더 쉽게 이게 판단이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했고요. 자,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 대상 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부양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대상 배우자로 한다. 자,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한번 이제 설명해 볼게요. 1번. 자, 여기에 이제 A라는 자가 있고요. B라는 자가 있고 C라는 자가 있습니다. 자, A는 남편이에요. B는 그럼 부인이 되겠죠. 자, 근데 C는 친정 아버지예요. 친정 아버지. 이게 그러면은 C를 봤을 때는 B는 직계 비속이잖아요. 그럼 직계 비속이면은 사실은 요건을 좀 따지기가 쉽지 않은데 직계 C는 친정 아버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 언니라고 할게요. 언니. 자, 그리고 나이 요건. 자, 언니라면은 B는요 형제 자매잖아요. 형제 자매가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결혼했잖아요. 그럼 이제 60세라고 할게요. 61세라고 하고 소득이 없어요. 그냥 주부예요.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뭐 같이 동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꾸미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를 꾸미기 위해서 자, 남편 입장에서 부인은 이제 배우자니까 당연히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나이 요건 필요 없죠. 소득 요건 갖췄습니다.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부인은 기본 공제 대상자입니다. 자, 언니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언니 입장에서 지금 동거하고 있다고 했어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자, 얘는 이 부인은 뭐가 되냐면 여동생이 되겠습니다.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이제 B가 되겠고요. 자, 형제 자매는 소득 요건 충족하고 있죠. 다음에 연령 요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충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도 B는 기본공제 대상자죠. 언니 입장에서도 B는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그러면은 기본공제 대상을 자, 한 사람인데
남편도 부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서 150만 원 공제를 받고 언니도 여동생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서 150만 원을 여기서 또 별도로 공제 받는다면 그건 이중공제죠. 한 명밖에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럼 누구를 해주냐? 당연히 남편을 해줍니다. 왜? 부부잖아요. 더 가깝잖아요. 형제 자매 어렸을 때 가깝지만 결혼하고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부가 더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남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부인은 언니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고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 문구가 1번이에요. 그래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 대상을 서로 자기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즉 남편과 언니예요. 그죠? 자, 거주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부양 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금 이제 설명했고요. 공제 대상 배우자로 한다. 공제 대상 배우자. 그래서 남편을 공제 대상 요 부인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문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4번은 왜 틀렸냐?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서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한다가 정답인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4번. 자, 갑이 있어요. 자, 케이스는 두 가지네요.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출국한 경우. 그럼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냥 아버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을이 있습니다. 자, 을은 배우자예요. 자, 그러면은 병의 어머니가 되겠죠. 갑을병이 있는데, 자,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거기 읽어볼게요.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사망했어요, 갑이. 다음에 이제 출국은 일단 건너뛰고, 자, 그 거주자, 사망한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이 바로 지금 을입니다. 여기서 을, 사망한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 평소에 배우자가 있었는데 이 배우자가 그냥 주부예요. 그래서 소득이 없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자였어요. 근데 사실은 아들 입장에서도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충돌한 경우에, 아까 1번도 이렇게 충돌했잖아요. 한 명에 대해서 두 명이 지금 기본공제를 받으려고 했던 상황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평소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기 부인을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서 공제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아들 입장에서도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누구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할 거냐? 이때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혜택을 더 준다. 돌아가셨어도 마지막 해에 돌아가신 해 소득세 신고할 거 있으면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돌아가신 이 아버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의 마지막 줄이 어떻게 되는다? 세 번째 줄 읽어보면은 두 번째 줄 오른쪽부터 읽어보면 다른 거주자, 여기서 다른 거주자 병입니다. 병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이 어머니죠.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갑이 이번에는 출국을 했어요. 이게 약간 내용이 좀 이상한데, 자, 출국에서 이제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간다.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 3번 읽어보면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서 출국한 거주자, 이 아버지입니다. 갑. 자, 이 있고요. 그 거주자의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서 배우자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는 알고 보니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이다. 즉 아들 입장에서도 공제 대상 가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누구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할 것이냐에 있어서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한다. 어차피 이제 비거주자가 되고, 비거주자는요 기본 이런 인적 공제 안 해줘요. 자기 것만 해주지. 그래서 마지막
출국했으면은 거주자였던 신분이 있고 비거주자였던 신분이 있을 거고, 거주자였을 때 이제 소득세를 한번 내야 될 거잖아요, 정산해서. 그때 출국하니까 더 이상 이제 비거주자가 되고 더 이상 자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을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그냥 한번 하자, 마지막 혜택을 주는 거예요. 사망한 자, 출국하는 자에게 더 이상 이제 기본공제 받을 수 없어요, 내년부터. 그럼 올해까지는 한번, 올해까지만 기본공제 대상으로 해줄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마지막은 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 인적공제에서 설명을 거기까지 한 것은 너무 깊숙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20번까지 설명했고 한 5문제 정도,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조금은 이제 좀 어렵지 않았나 싶고, 여러분들 어쨌든 충분히 욕심에 한 80점? 너무 욕심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 정도로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빼고는 난이도가 그나마 할 만한 그런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제 강조했지만은, 그래서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24년도가 좀 어렵고 25년도, 26년도는 그나마 좀 평이한 문제라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말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그 이제 실전 문제에 대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